네, 안녕하십니까. AFPK 강의를 진행하게 될 송현남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AFPK 부동산 설계 이제 과목인데요. 예, 그 AFPK 자체가 워낙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AFPK에 대한 설명을 드릴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설계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OT 아닌 OT로 조금만 해드릴게요. 예. 우리 부동산 설계인데요. 이 부동산 설계가 실은 이제 CFP 과목에서 보면 이제 호주에도 CFP가 있고 미주 지역에도 있는데, 이 과목이 원래는 투자 설계 일부예요. 해외에서는 투자 설계 일부로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제 국내에서만, 그죠? 대한민국에서만 부동산에 대한 자산 영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부동산 설계를 투자 설계에서 이렇게 일부를 빼낸 거예요. 그러면 실은 큰 틀에서 바라보면 이 부동산 설계가 투자 설계의 일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냐면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설계에서도 고득점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가치평가라 이거예요. 당연히 이 가치평가를 해서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파악, 그렇죠? 판단 매우 중요하겠죠. 이 가치평가를 한 이후에 얘를 갖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할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부동산은 실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평가는요, 단순히 이 부동산이 뭐 10억짜리야, 20억짜리야 이 내용이 아니라 투자 가능성 판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 가능성이란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보다 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수익이나 이익이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 3장에서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건데요.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몰려져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얘는 이제 투자 설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가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첫 번째죠. 부동산 설계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하면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법률적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법률적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한자죠. 실은 한자. 우리 서류상의 부동산에 관련되어진 서류들을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동산의 법률적인 측면들이나 법적에서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서류는 우리 공적 장부라고 하는, 그렇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든가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것들, 이러한 서류에서 어떤 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묻는 게 또 하나의 부분들이 돼요, 부동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뭐가 되냐면, 가치평가하고 법서류 봤으면 실은 투자 가능성, 서류 보고 별 문제 없으면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 얘네들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이 좋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판단이에요. 투자 지역에 대한 판단인데, 이런 것들 우리 뭐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도 지구 이런 것들로 해서 구역을 구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을 판단해내는 저 투자 가능한 장소라든가 공간을 판단해내는 이런 지역적인 부분들을 구분하는 방법들, 그렇죠? 이런 지역에 뭐가 가능하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 대한 판단이 되겠죠. 크게 부동산 설계를 구분해서 보자면은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 AFPK에서의 부동산 설계의 기본적인 틀이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학습을 하실 때도요,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지 판단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책에 나온 내용들 중에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중요하겠죠. 법이나 우리 서류, 공적 장부들, 이런 서류들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부분이 나왔다,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의 특색들, 여기 이런 부동산이 좋다, 이런 게 나쁘다, 이론에 대한 부분들,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 여기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부동산 설계는요, 실은 지금 학습하시는 AFPK에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 부동산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득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공식이 매우 깊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의 난이도도 약간 낮은 편이고요, 내용의 깊이도 많이 들어가려다가 핵심만 탁 짚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위주로 잘 정리해서 내용만 잘 받으면 80점 이상 무조건 나올 수 있는, 80점은 무조건 넘을 수 있는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전략 과목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여기에서 고득점을 따셔야지 AFPK에서 전체 평균을 넘는데 수월해질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간단하게 그 부동산 설계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네. 1장부터 이제 본 강의를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자, 먼저 1장 보시면은요, 8페이지에 이제 1장 학습 목표 나와 있고, 9페이지에 1절 부동산 설계와 산업부터 시작을 하네요. 1장은요, 부동산 설계의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설계는 무엇인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OT 있잖아요. 요거에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들 몇 가지만 좀 밑줄 그으면서 핵심 좀 정리할 거고요. AFPK 시험은 이제 처음에 지금 응시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한번 응시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시험 자체가 핵심 키워드나 포인트를 갖고 여기서 내용을 조금씩 바꾸거나 변형시키는 부분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이 내용들의 핵심을 딱 찍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판서나 또는 말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책을 보는 시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거나 이거 강의가 책만 보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밑줄 긋고 학습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주부터. 부동산 자산은 세 가지 측면의 모티브를 갖고 있다. 첫 번째가 용도를 찾는 부지. 그 아래쪽 둘째는 부지를 찾는 용도. 마지막 셋째는 기회를 찾는 자본.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부지 찾고 용도 찾고 자본이 있어야지 결합돼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고 팔고 그렇죠. 이렇게 운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밑에 내려오시면 1회 부동산 설계 가 부동산 설계 개요인데요. 그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재무적 측면의 목표는 단순히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재무적 자산의 개인 고유 상황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얘는 우리 그 부동산 설계뿐만이 아니라요. 부동산 설계에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재무 설계의 영역이에요. 우리 AFPK라든가 또는 CFP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공통된 거예요. 우리 재무 설계의 목표는 그렇죠. 항상 목표 수익률 달성. 얘가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목표 수익률이 5%다. 5% 달성하면 끝이라 이거예요. 절대로 초과 수익이나 고수익 그걸 달성한다. 이런 용어를 잘 쓰질 않아요. 이런 이제 초과 수익이나 고수익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요. 우리 투자 설계에 넘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뭐 그 투자 전략들 나올 때 이런 부분에 몇 가지들 존재하고요. 대부분이 다 초과 수익, 고수익에 대한 용어가 나왔다, 언급되었다, 오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다. 이 정도 하나 보셔야겠죠. 여기 다시 한번 체크하면 재무적 측면의 목표는 단순히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재무적 자산이 개인 고유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바꿔서 말하면 목표 수익률을 추구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오셔서 10페이지. 맨 위에 그림 1-1 한번 봐보세요. 좌측에 보시면 재무설계의 목표라고 나와 있죠. 재무설계의 목표는 가치와 자본의 결합. 자, 재무설계의 목표. 그 그래프 우리 동그란 원 두 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통집합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우리 가치와 자본. 이 둘의 공유 또는 공통점. 이 둘이 이렇게 교집합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재무설계의 목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목표는 가치와 자본의 공통점에 재무설계의 목표를 두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돼요. 우측에 이제 다시 보시면 우측은 재무설계의 초점이에요. 초점은 중요한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의 공통분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옆에도 이렇게 똑같이 정리해서 재무설계의 초점은 여기 나와 있는 좌측 중요한 부분과 통제 가능한 부분에 마찬가지 공유하는 부분들 공통분모 요런 정도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목표는 가치 자본, 초점은 중요한 것과 통제 가능한 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표에 대한 내용도 한 번은 체크해 두세요. 예. 그 바로 아래 첫 번째 줄 볼게요. 한편
부동산 설계는 일반적인 재무 설계와 같은 맥락에서 정의되나 관리 대상이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분되어진다. 그러니까 부동산 설계도 재무 설계의 완전 다른 부분이 아니라 프로세스라든가 투자하는 방법 이런 그 기본적인 관점은요 다 동일한데 그 투자 대상 자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갖는 특성 때문에 조금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OT 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투자의 일부분이라고요. 투자 설계의 한 부분인데 투자 설계랑 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 투자 설계할 때 중요한 것들 주식, 채권, 파생 상품의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고 그 수익률을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고평가되었는지 보고 포트폴리오 잘 짜고 이런 내용들이었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수익률 계산하고 내가 자본 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 수익률 계산해서 비교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지 나쁠지 판단해내고 그죠? 만약에 좋은지 나쁜지 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서 위험을 회피할 건지 이런 거 보는 거 투자랑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다. 이 정도 보셔야겠죠. 계속 부동산 자산만이 갖는 특성에 기초하면서 재무설계의 본질, 즉 개인적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제시하는 활동.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숨겨진 수익과 비용을 드러내는 활동. 여기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결합시키는 활동 등이 연계되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죠? 부동산 자산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이에요. 여기 써놨던 거, 가치와 자본, 중요한 것과 통제 가능한 부분들, 또는 숨겨진 비용과 수익, 이 두 가지까지도 발굴해내는 게 바로 부동산 설계이다 이런 거예요. 그 큰 예시가 그 바로 아래쪽 보시면요, 숨겨진 비용으로 언급되는 항목은 성숙 비용과 대기 비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숨겨진 비용은 성숙 비용과 대기 비용인데 요거 우리 이제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이해하시면 요거 뭐냐면 기회 비용의 성격이에요. 자, 성숙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자라서 커지는 거죠. 우리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이 부동산 자산은 사자마자 주식처럼 하루 만에 뭐 수익률 3% 4% 변하지 않아요. 일정 시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래프로 보면 일정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가격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일정하게 가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요 기간이 뭐냐면 요 기간들 횡보하는 기간들이죠. 여기가 성숙 기간들이에요. 그럼 이 동안에 숨겨진 비용이 뭐가 생겨요? 기회비용이 생기죠. 그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잃는 그런 손실들. 또한 대기비용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자산이 묶이고 일단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에 돈의 흐름을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기회비용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숨겨진 비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을 10억 주고 샀는데 10년이 경과한 후에 얘가 11억이 됐어요. 와, 난 부동산 투자해서 1억 벌었다.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주식, 주가 지수, 그렇죠?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은 뭐 40% 정도가 상승했다. 이래버리면 겨우 난 10% 벌은 건데 주식이 들어갔으면 40%면 14억, 3억 정도의 추가 이익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생기는 이런 숨겨진 비용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세 가지들, 숨겨진 비용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수익도 있죠. 숨겨진 수익의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 집을 갖고 있다라는 만족, 그렇죠? 내 건물을 갖고 있다라는 건물주로서의 자부심,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동산 자산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에요. 그 다음 단락, 재무설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거기 1번이라고 좀 치세요. 1번. 그러니까 이 재무설계라는 게 있기 전에 부동산의 영역이에요. 부동산의 영역은 개인이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주로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세를 구하는 정도가 일반적. 일부 투자자가 토지나 임대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그 경우는 적었다. 부동산 거래도 중개업소에서 소개해주며 특별한 분석 없이 투자하고 그 결과는 모두 투자자의 몫이었다. 요 뒤에 또 동그라미. 그러니까 맨 앞에 재무설계가 도입되기 이전에다가 1번 쳐서 밑줄 그으시고요. 맨 끝에 투자자의 몫이었다. 동그라미 치세요. 결론은 재무설계라는 게 있기 전에는요,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있죠. 공인중개사에서 이거 좋아요. 투자하세요. 뭐 하세요? 그럼 그 사람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실패 보면 내 책임. 성공하면 뭐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기도 하지만 성공도 내가 안목이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이 건데 한 줄 내려와서 하지만 여기 나오죠. 하지만 재무설계의 개념이 도입으로 여기 2번 치세요. 위에 나와 있던 도입 이전과 이유 이 두 가지로 카테고리 나누는 거예요. 재무설계의 개념의 도입으로
부동산도 개인의 재무 목표에 따라 분석하고 적절한 부동산 상품을 선정해주는 체계적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역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요. 여기 투자할지 말지 판단하는 부분들도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었을 때 포트폴리오 짜서 위험 회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설계에서도 똑같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 프로세스로 이 종합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책 여기저기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설계 이제 우리 목표 수익률 달성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플러스 종합적 판단과 이해 요 부분들은 같이 가지고 가시라 이거예요. 우리 투자 설계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자산 배분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짜는 이게 중요했던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이제 부동산 설계도 포트폴리오 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문구들은 거의 다 정답을 이끄는 문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11페이지 넘어오시면 맨 위에 줄 다른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은 일반 투자의 일부로 간주하여 투자 설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가계 자산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동산 설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들도 같이 큰 맥락에서 잡으셔야 돼요. 지금까지가 부동산 설계에 대한 재무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었는데 OT 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부동산 설계란 재무 설계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동산 설계 특징들, 가치와 자본, 중요한 거, 통제 가능한 거, 숨겨진 비용과 수익에 대한 부분들 잘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해야 된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게 끝이에요.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돼서 나올지는 모르니까요. 좀 많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넘어가셔서 계속 11페이지 2. 부동산 설계와 의사 결정인데요. 얘는 밑에서 5번째 줄로 오세요. 그 표 1-1 밑으로. 보시면 즉 기존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세분화된 업역의 이론을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의 부동산 설계는요 깊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세분화된 업역, 업무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분화된 업무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깊이 파는 거예요. 상가를 깊이 파고 토지를 깊이 파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부동산 설계는 고객의 재무적 목표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종합적인 접근이 심층적 접근보다 중요하게 취급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종합적 판단과 이해가 중요해졌다. 깊이 있는 이해보다. 하지만 여기 별표. 결코 심층적 접근이 배제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여기 밑에다가 정리할게요. 종합적 판단이 심층적 판단보다는 강조되는 건 맞아요. 얘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심층적인 판단들, 심층적 분석들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 정리 좀 해두세요. 우리 그 AFK 시험 계속 봐보신 분들은 아시죠? 말장난이에요. 그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여기에서 표현한 표현 그대로 갖다가 옮겨 써야지 말 살짝만 바뀌어도 오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 종합적 판단 중요해요. 하지만 심층적 분석 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예.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오셔서 12페이지. 세 번째 재무설계사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 단락. 부동산 분야에서 재무설계사의 역할은 먼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 재무설계사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와 코디네이팅 동그라미 부동산 설계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AFK로 넘어갈게요. 우리 AFK에서 누가 있냐면 세금 설계 있어요. 상속 설계 있어요. 부동산 설계 있어요. 여기 제외하고 실은 나머지는 우리 재무설계사들이 주가 돼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3개 골라냈죠. 3과목. 여기는 보면 세금과 관련된 세무사가 있고요. 그죠? 상속과 관련된 변호사가 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감정평가사라든가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요. 이쪽 분야에. 하지만 우리 AFPK나 CFP 과목에 같은 과목으로 들어와 있죠.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다 배운다고요. 가치평가, 감정평가사만큼 깊이 배우진 않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가치평가에 대한 이해를 다 배워요.
에르두법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있고 깊이 있는 부분들 배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세무사, 요 세금 설계,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양도소득세 플로어라든가 세율 이런 것도 우리 다 암기하고 배운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또 깊이 있는 상담은 세무사가 있죠.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법에 대한 부분들 배워요. 상속은 이렇게 된다. 법정 상속순이나 유류분, 기여분 이런 부분들 분명히 배우는데 그것보다도 또 깊이 있는 상담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실은 세금이나 상속이나 부동산의 전문가죠. 하지만 AFPK나 CFP들도 이거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서로 내가 잘라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장단을 좀 맞춰주자 이거예요. 왜? 세금, 상속, 부동산 이런 것들이 실은 또 누구랑 결합될 수 있어요? 우리 투자 설계랑 결합될 수 있고요. 투자 수익률. 이 투자 설계는 얘네들 합치면 얘가 바로 재무 설계가 되는 거니까. 재무 설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요. 하나하나만 아는 이 사람들은 이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는 재무 설계다. 그죠? 전문가 집단들 이런 사람들과 중간에 브릿지 역할, 코디네이팅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계속 코디네이팅하며 이들의 업무 영역을 조정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재무설계사가 주체가 돼야 된다.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들 안 돼요. 계속 현대 사회는 개인의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사람 중심으로 종합화되는 통합 성향이 전문화 경영보다 더 중요성을 갖는다. 여기도 밑줄 좀 그어두세요.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죠. 요즘에 인문적인 특성들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시대적 흐름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종합화되는 통합 성향이 이런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세무사가 와서 이거 세금 줄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나는 세금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싶은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맞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라 이거예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와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대박이에요 하지만 이거 사면 이게 그 시대적으로 또는 사회에서 내가 되게 지탄받을 것 같다. 수익이 나도. 그럼 나 안 사겠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 사람 중심의 통합 성향이 더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요 문구들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항상 오답은 그럴듯해져요. 요거 갖고 오답을 만들면요. 재무 설계는 그죠? 또는 부동산 설계에서는 목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 이러면 이제 목표 수익률 나왔으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넘어가면 전문가의 성향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통합화 성향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바뀌어야지 맞겠죠. 이런 부분들이 문구 내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잘 파악하셔야 돼요. 네. 계속해서 12페이지 하단에 나 부동산 설계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는 우리 재무 설계죠. 우리 재무 설계에서 워낙 디테일하게 다뤄요. 윤리에서도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설계에서는 크게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다룰 건 없는데 각각의 과목마다의 조금의 특징이 있어요. 부동산 설계마다, 투자 설계마다, 은퇴 설계마다 이 재무 설계 원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프로세스하고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위주로만 몇 가지 체크를 좀 할게요. 넘어오시면 13페이지의 그림 1-2 이 그림으로 조금만 볼게요. 1단계 보면 고객의 관계 정립,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큰 무리 없죠. 2단계 보면 부동산 설계 관련 정보 수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목표 파악. 정보를 수집하는 거니까 고객이 이 건물을 왜 사고 싶고 이 건물에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고 싶고 이렇게 고객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재무설계사가 지금 하신 말 중에는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렇게 그거에 대한 그 대답, 그렇죠? 응답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고객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2단계의 관련 정보 수집은 고객만 이야기하는 단계다. 그 생각을 갖고 보시면 목표 파악은 고객의 목표가 되겠죠. 두 번째 위험 수용 성향이나 투자 능력 파악도 고객 이야기 중심으로 들어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투자 성향이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위험 수용 성향이 이 정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 듣기만 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요구 수익률의 설정 별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부동산을 뭐 오랫동안 투자했으면 요즘에 한 2% 후반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 알아요. 부동산 수익률이. 하지만 부동산은 이제 처음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기 투자하면은요, 한 12%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부동산 수익률. 꿈 같은 얘기죠. 12% 나오면. 하지만 고객이 경험이 아주 부족하고 많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걷다 대고 2%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는 듣기만 하는 시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각종 재무 정보의 수집. 이런 것들이 2단계 정보 수집 단계가 된다. 바로 내려오시면 이제 3단계인데요. 부동산 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 여기가 바로 재무 설계사가 이제 얘기할 단계예요.
2단계에서 받았던 정보를요. 수집하고 정리한 다음에 시장 상황이나 거시경제, 미시경제 상황이나 또는 부동산 설계 이런 세분화된 국한된 시장을 보고 고객이 나약해 줬던 정보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보는 거예요.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 부동산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이 조금 하향 추세를 겪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서 기존의 부동산 수익률이 2% 후반이었다면 자칫 잘못하면 2%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재무설계사가 잘 정리해서 고객한테 설명해 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고객의 재무 상황 분석. 저 위에 나왔던 목표 파악이나 위험 수용 성향, 투자 능력 파악 2단계 했던 거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고객의 재무 상황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고객님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요. 여기서 추가 부채를 부담하면서 부동산 구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는 리스크가 너무 커져요.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더 늘어나면 금리가 올랐을 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 분석인데요. 투자 환경 분석, 부동산 시장 분석.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 미시경제 분석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 국내 부동산, 그렇죠?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갈 거라 이거예요. 그럼 시장상으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안 좋은, 어두운,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분석. 정부가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 들으면 부동산 시장이 잠시 동안은 위축되겠구나. 투자를 잠시 보류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조언해 주는 시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평가. 여기 첫 번째, 부동산의 가치 평가. 우리가 제가 부동산에서 세 가지에서 가치 평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가치 평가하는 부분이 3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객이 상가를 사고 싶대요. A 상가. 그럼 A 상가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가치 평가 방법을 대입시켜서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측정해내서 수익률을 고객한테 제시해 줘야 돼요. 그 바로 아래 요구 수익률의 조정 및 결정도 보면 조정이란 말이 왜 나왔냐. 2단계에서 고객이 요구 수익률을 설정했잖아요. 이 설정 고객이 한 거예요. 저는 12%가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여기에 보면 조정해서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12% 너무 힘들고요. 고객님 2%대까지 낮추셔야 됩니다. 이런 조정해 줘야 되고 서로 상호협의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속 투자하시겠습니까? 고객이 싫은데요? 그럼 재무설계 여기서 종료. 그런 것들은 1단계에서 재무설계사와 고객 간에 서비스 업무 범위라든가 이런 거 다 협의를 해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 재무설계 서비스 여기서 종료하는 거고 만약에 고객이 2%대까지 떨어지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요구 수익률 결정하고 이 수익률을 픽스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건 또 뭐랑 연관되냐면 얘예요. 얘. 목표 수익률. 이걸 통해서 고객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3%로 맞추겠다. 3.5%로 맞추겠다. 자산 배분도 이제 달라지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3단계, 2단계와 3단계 헷갈릴 수 있어요. 요구 수익률의 설정은 고객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2단계. 요구 수익률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건 재무설계사가 판단해 주는 거라고요. 3단계 분석 및 평가 파트다. 그 다음에 4단계 보시면 4단계는 부동산 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첫 번째 검토사항, 투자 시기나 자금 조달 방법,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것들 부동산 설계 제안서예요. 위에서 나왔던 분석과 평가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참을 때다 들어갈 때다 이런 거 판단해서 제안서 만들어주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 전략. 취득, 매도, 보유, 개발 전략들이 들어간다. 뒤에 전략 이런 거 들어가면 몇 단계? 4단계 생각하셔야 되겠죠. 요 지금 실행 전략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검토사항이랑 묶어서 3단계 환경 분석에 보면 투자 환경 분석 있죠. 얘가 여기 나와 있는 검토사항이나 실행 전략과 매우 흡사해요. 내용적으로 이해해보면. 하지만 다르다 이거예요. 위에는 아직 분석이랑 평가만 한 거고 제안서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시하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설계는 2단계, 3단계, 4단계를 잘 구분만 할 수 있으면 프로세스에서는 크게 까다로운 건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오시면 1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일반적인 투자관리 프로세스는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금 위에서 본 건 재무설계 측면에서 바라본 재무설계 프로세스예요. 고객이랑 면담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를 부동산 설계에 맞춰서 살짝 바꾼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투자관리 프로세스는요. 투자 자산에 특히 부동산 자산을 투자할 때 실은 이 주식도 마찬가지긴 해요. 하지만 부동산에서 더욱더 여기가 큰 영향을 미쳐요.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때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마지막에 투자 의사결정할 때 하는 거예요. 내용 계속 볼게요. 일반적 투자관리 프로세스는 총 10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0단계 옆에다가 6단계 5다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우리 재무설계 프로세스 1에서 6단계죠. 당연히 바꿀 수 있겠죠. 네. 일반적인 프로세스 10단계.
부동산 설계, 재무 설계 프로세스는 6단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인 9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금이 투입되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9단계에서 자금 투입 동그라미. 부동산은 유동성과 황금성 제한이 큰 자산이고 투입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중함이 요구되어짐을 의미한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좀 보면 얘가 실은 여기 앞부분에도 나오지만요. 뒤에 넘어가서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든가 투자 실행에 대한 부분에서도요. 계속 나와요. 우리 부동산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자금의 투입 또는 자본의 투입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자금이나 자본의 투입은 언제 하냐면 기본적인 부분들 다 끝난 게 아니라 거의 완성 직전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다 끝나는 거예요. 판단해야 될 거 여기서 리스크, 투자 수익률부터 해서 모든 거 다 판단이 끝난 다음에서야 자금 투입해요. 자금 조금씩 투입해 가면서 시장 봐가면서 분위기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식은 예를 들면 우리 그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그래서 그렇죠. 평균 매입 분할법으로 매 기간 동일한 수준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인하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은 이거는 마켓 타이밍이나 시장을 바라보기 힘드니까 이제 살짝 간보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왜? 얘는 분위기 보다가 사이클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때 팔아버리면 손실을 줄일 수 있거나 이익을 내기 수월하니까.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은요. 가장 큰 특성이 일단 장기 투자예요. 얘가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제일 큰 게 황금성이라든가 또는 유동성. 매우 낮다 이거예요. 황금성이나 유동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금을 투입해 가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미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돈을 끝까지 다 투자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절대로 자금의 투입이 뭐 기본적인 분석이 끝나면 투입한다. 뭐 초기 단계에 투입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다 오답이에요. 이해로 하기 편하기는 완성 직전이에요. 거의 다 만들어진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면 10단계가 먼저 마지막 완성 직전이죠. 그러니까 9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9단계에 자금이 투입돼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림 1-3도 하단에 보면 고객 파악, 그렇죠? 1단계랑 2단계가 고객을 파악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 니즈 제약사항, 고유 환경 파악하는 거. 그 다음 3단계부터 6단계까지가 고객의 기대 관리예요. 고객이 어떤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나, 고객이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있나요. 3단계 보면 투자 철학과 투자 관리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요. 4단계 투자 실적에 대한 준거 기준을 설정하고요. 5단계 투자 목표 설정, 6단계 포트폴리오 분산의 폭과 정도를 결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추가된 부분이에요. 포트폴리오 짠다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투자 관리예요. 일반적인 투자 관리 프로세스를 크게 세 개로 구분하면요. 고객 파악, 고객의 기대 관리, 투자 관리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1, 2단계가 고객 파악, 4부터 6단계가 고객의 기대 관리. 그렇죠? 7부터 마지막 10단계가 투자 관리. 그 중에서는 어디? 투자 관리 단계에서 자금이 투입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프로세스 투자 관리 단계에서 자금이 투입된다. 이것도 같이 좀 체크해 두세요. 투자 관리 보시면 투자 관리의 7번째가 자산 배분하고 포트폴리오 설계. 8번째가 투자 지침서를 작성이 끝나고 나면 9번째 투자 전략을 실행한다. 여기가 바로 돈이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9번째 투자 전략을 실행한다. 마지막 실적을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수정한다. 이게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서 재투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새로 추가된 부분들이니까 엄청 강조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15페이지 부동산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의 부동산 활동인데요. 그 표 1-2 바로 위에 줄. 부동산 활동은 전통적으로 크게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여기 보면 그 표 위에 보면 일반 활동이라고 나와 있죠. 이 검은색으로 표시돼서 그 중간에 자르는 게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 일반 활동은 소유, 거래, 정책 활동에서 이렇게 잘려 있어요. 예, 요 세 가지가 일반 활동인데 일반 활동은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누구나 하는 단계예요. 이제 정리해 보면 부동산 활동은요. 첫 번째 일반 활동.
누구나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자나 참여자라면, 시장 참여자라면 다 하는 게 일반 활동이고요. 두 번째가 전문 활동인데요. 얘는 전문가만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 또는 시장에서의 전문가로서의 방향, 이런 것들 제시하는 사람들. 요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도 될 수 있겠죠. 뭐 또는 부동산 이쪽에 뭐 박사학위를 받았던가, 부동산 관련된 그쪽의 계통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 누구나 한다, 전문가가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부 카테고리에서 뭐가 있냐면 정책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요 정책 활동이 뭐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죠. 전문가들이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죠? 부동산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문 활동의 전문가들이 하는 정책 활동은 능동적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 활동에서의 정책 활동은 능동적 의미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반 활동, 누구나 하는 부동산 활동에서는 정책 활동을 무시하냐? 그거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도 정책 활동을 진행을 해요. 어떻게 진행하냐면 우리 LTV 70%에서 40%로 낮추겠어. 이렇게 낮춘 이유들이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온 거예요. 이대로 가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부동산 버블이 생기거나, 그렇죠? 또는 너무 그 부동산 집값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조언들이나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지면 대출 비율을 규제시켜 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규제되면 전문가들이 능동적으로 시켰죠. 그럼 우리 일반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은행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40% 대출해 준다 이거예요. 정책 활동을 따르고 있어요. 정책 활동을 따르고 있어요. 이 따르고 있다는 거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수동적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서는요, 일반 활동은 누구나 하는데 정책 활동은 수동적 의미의 정책 활동이 되고, 이 전문가가 하는 전문 활동에서의 정책 활동은 능동적 의미의 정책 활동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예, 표 그리고 한 번만 체크할게요. 자, 일반 활동은 소유 거래 정책 활동을 한다. 소유 활동, 거래 활동 당연하죠. 누구나 일반 사람들이 다 사고 팔고 하고 거래하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정책 활동에서의 수동적 의미 보셔야 되고, 전문 활동 이제 나머지 다 해요. 맨 밑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 등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능동적 의미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 반드시 좀 체크해 두세요. 넘어가서 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영역 구분의 기준은 하나의 업으로 성립되는 전문가 영역이 전문 활동 분야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일반 활동 분야이다. 전문 활동은 일반 활동의 전문적 수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계속해서 부동산 산업의 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표 1-3에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산업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 산업의 분류 크게 두 가지는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요. 세 분류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중개 및 감정평가업 이런 것들이 부동산업이에요. 얘가 아니면 부동산업이 아니다.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세요. 17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그 내용들이 여기 예시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 부동산 산업에서는 일반적인 타 산업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일이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부동산이 그 분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일단의 토지 위에 숙박시설을 지어 이를 직접 운영한다면 그 운영 주체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위에다 요거 하나 적으세요. 별표 쳐놓고 꼭 적으세요. 숙박업. 숙박업은 부동산업이 아님.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숙박업의 기준이에요. 숙박업의 기준은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 요게 키워드예요. 숙박시설을 건설해서 직접 운영한다? 숙박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부동산업이 안 들어와요. 하지만 숙박시설을 이제 건설을 했어요. 근데 이 내가 건설한 거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해줘요. 그럼 얘는 임대업이 됨으로써 얘가 뭐가 되냐면 부동산업이 돼요. 부동산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에서 임대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해요. 그럼 얘는 공급업이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부동산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숙박시설을 지었다까지는 다 똑같은 범주에 들어가죠. 하지만 이걸 내가 직접 운영하는 순간 부동산업이 아니게 된다고요. 왜? 얘는 숙박업이 되니까. 하지만 그 숙박시설을 임대하거나 판매하게 된다면 임대업 또는 공급업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업에 포함이 된다. 이 내용들 잘 좀 정리해 주세요. 부동산업의 기준이에요. 이게. 요 책에서 한번 다시 체크할게요. 하지만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노하우가 쌓여 이를 전문적으로 개발한 후 다른 숙박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주업으로 한다면 이는 부동산 산업의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것이고 만약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임대한다면 부동산업 중 임대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 이렇게 정리해보면 숙박시설 지어놓고 직접 운영 이런 말 들어가면 숙박업이니까 부동산업이 아니다. 하지만 팔거나 임대하면 공급업이나 임대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업에 포함이 된다. 여기서 키워드가 얘예요. 직접 운영하냐 안 하냐.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이었거든요. 예. 근데 첫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고요. 예. 일단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진짜 말 그대로 부동산 산업의 부동산 설계의 이해 정도까지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용 이제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 한 가지 두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위주로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8페이지 2절 부동산의 이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